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이 키 큰 거인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갈수록 흥해 가고 있는데 왜 한국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을까요?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죠.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한국 수출의 쌍두마차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수출 경제인 한국 경제도 당연히 좋아져야 하는데 왜 갈수록 작아지고 있을까요? 정말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이 같은 구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정치 경제를 보면 더욱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국 국가부도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당장의 자산 관리, 특히 노후 자산 관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솔루션 3가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새겨 듣고 자신의 자산 관리에 적용하면 1년 뒤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오늘 방송을 대충 듣고 자신의 자산 관리에도 적용하지 못하면 1년 뒤에는 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미국은 갈수록 흥해지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것을 우리의 자산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까? 3가지 포인트,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요, 최근 한국 기업 부도 증가율이 세계 두 번째 2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인데 국제금융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이죠. 지난달 기준 한국을 포함한 주요 17개국, 그러니까 조금 산다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지난해 2022년 대비 기업 부도 증가율이 한국은 무려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등은 네덜란드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에 이어서 2등이라고 하네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국제금융협회에서 한국 기업 부도율이 세계 2등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가 한국인데 여기가 이제 40% 라인이죠. 1등은 네덜란드입니다. 자, 우리가 2등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약 40%로 기업 부도 증가율이 세계 2등이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다른 구조적인 요인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1등, 기업부채는 3등입니다. 자, 가계부채가 1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기업부채가 3등이라는 것, IMF가 왜 왔습니까? 엄청난 기업부채 때문에 왔죠. 그런데 지금 기업부채가 한국이 GDP 대비 전 세계 3등이다. 물론 주요 국가 가운데 보면 자, 기업부채가 한국은 3등입니다. GDP 대비 126% GDP를 초과한 국가죠. 한국 밑으로 보면 100%가 안 됩니다. GDP 이하입니다. 기업 부채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아시아, 러시아조차도 기업 부채가 GDP 이하입니다.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부채가 한국은 GDP 이상입니다. 가계 부채는 당연하고 GDP 이상인데 이게 전 세계 지금 3등 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 IMF 국가부도를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늘 우리가 익숙하죠. 한국은 GDP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많습니다. 얼마 전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살짝 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가계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GDP가 조금 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한국은 전체 경제 규모 GDP를 웃도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가 기업부채도 한국은 3등, 한국 아래로는 GDP 비율보다 다 이하다, 한국까지 GDP 이상이다 했는데 가계부채는 단연코 한국만 GDP 이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 이것이 한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계부채는 자주 들어보았지만 기업부채가 세계 3등이다, GDP 이상이다. 자, 이것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8년까지, 자, 내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8년까지 2%대 초반에 그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미국 경제도 아니고
한참 더 성장해야 되는 나라인데 가계부채도 많고 정부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재정 지출이 엄청 많아지는 국가인데 이게 2028년까지 2% 초반이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언제 나왔느냐? 11월 19일 엊그제입니다. IMF에서 한국 연례 회비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자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가계 및 기업 부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도 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 아슬아슬하게 마치 벼랑 끝 경제, 그 배는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가고 우리들의 자산 관리를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국가 부도 위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당장의 자산 관리라는 거죠. 전 세계도 지금 각자 도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각자 도생,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독자 생존하기 힘든 국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한국 경제의 한계가 바로 그 점이라는 거죠. 한국 경제의 한계. 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니까 외부 경제, 특히 글로벌 미국 경제, 중국 경제에도 많이 종속되어 있는 거죠. 최근 중국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한국 경제가 그만큼 더 좋지 않습니다. 그 영향이 크죠. 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수출의 쌍두마차이니까. 자, 그런데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한국 경제도 나쁘다. 그만큼. 그런데 미국 경제는 반대로 좋은데 한국 경제는 왜 나쁠까? 자, 이것 정말 궁금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영향력 1위가 미국이거든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뭐 기술이라든지 뭐 수출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한국 경제는 더 나빠질까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갈수록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22년도 그리고 올 초까지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무려 10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요, 무려 미국 경제 기준으로 40년 만에 가장 긴축을 강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보면 고용률, 소비, 그 다음에 미국 GDP 경제 성장률, 지난 3, 4분기에는 뭐 3%, 4%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경제, 엄청난 긴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왜 이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좋아져야 하는데 미국은 한국의 수출, 원투펀치 가운데 하나니까 좋아져야 하는데 왜 한국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안 좋을까요? 이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리쇼링,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자국, 특히 제조업 중심, 자국 미국으로 지금 비행기 태워서 계속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리쇼링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리쇼링. 왜 그랬습니까? 지난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이 공급망이 붕괴되니까 자국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많이 외국으로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 때는 우리 경제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제조 왕국을 부활하는 정책을 썼죠. 가장 강력한 리쇼링.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던 제조 회사들을 자국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돈이 필요하죠. 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지난해 2021년에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그 다음에 지난해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감소법 자주 들어봤죠. 그 다음에 반도체 및 과학법 등을 국회를 다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게 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법 때문에 강력한 리쇼링을 위해서 미국은 얼마를 지원할까요? 바로 약 2조 4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법안입니다. 원화로 따지면요, 무려 3천조 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몇 년치, 그죠?
그것을 한 방에 쏟아붓는 것이 지금 미국 경제의 리쇼어링입니다. 강력한 리쇼어링.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 덕분에 굉장히 지금 기업들,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다가 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이 공장이 우리나라 평택에도 지금 어마막대한 삼성전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의 2배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 경제가 확 살아나고 있을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텍사스주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삼성전자가 미국에 현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나가 있던 자국 기업들 끌어들이고 리쇼어링,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기술을 가진 기업들 미국에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써내라고 바로 돈을 풀고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미국 제조업 건설, 그러니까 공장 짓는 건설 이 지출이요, 올해 1890억 달러, 약 2000억 달러 이상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아직 올해가 한두 달 남았으니까. 자, 이것은 지난해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거니와 10년 전보다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10년 전보다 미국 제조업 건설 지출 분야가 공장을 짓는 이런 돈들이 10년 전보다 4배나 증가했으니까, 야, 미국이 정말 리쇼어링, 제조업 부활의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심지어 이 같은 현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 즉, 이 결과로 인해서 공장이 다 지어지면 제조업 슈퍼사이클의 초기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결론은 뭡니까? 미국은 이제 세계화에서 독자 생존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이 부족한 자원들을 수출 국가인 한국으로부터 막 수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할 거야. 세계화에서 독자 생존으로 가면 당장 수출 국가인 한국이 위험하죠. 그 가운데 미국은 한국 수출의 쌍두마차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국가는 한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한국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꽉 막힌 미래 한국 경제. 자, 이 같은 현상들을 보면 다 직진하면 우리 이제 스스로 우리도 독자 생산해 보자. 그래서 직진하는 우리 힘으로 자구책. 자, 이것은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가계 및 기업 부채 뭐 1등, 3등. 꽉 막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독자 생존,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점 척박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출의 원투펀치 쌍두마차인 미국. 자, 미국을 보면 미국은 이제 독자 생존하겠대요.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기술들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제 미국도 삼성전자 한국에 수출한 상품을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니네들도 미국에 와서 메이드 인 USA를 생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가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갈수록 흥해지는데 한국도 같이 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 갈수록 작아지는 현상. 자, 그렇다면 한국 수출의 쌍두마차인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경제 지금도 좋지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은 신냉전 시대, 그죠?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 러시아 등등 신냉전 시대에서 한국은 이미 한 편을 먹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관계가 아직도 소원해져 있다.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자, 이 정도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달러 자산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달러 자산은 뭡니까?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러보다 달러 자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 자체로서 강달러가 될 수 있으나 또 반대로 미국계 달러가 엄청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풀릴 거예요. 아까 미국에서 제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하겠죠. 3천조 원. 그걸 다 국채로 찍어 발라야 되니까 이게 달러가 그만큼 엄청나게 공급되면 절대적으로 달러는 많아지니까 달러 약세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계속 위축된다면 미국 경제가 흥하는 만큼 한국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령 달러가 많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 앞으로 계속 흥하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월달러 환율이 1300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 1200대 이상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대신 달러 자산, 즉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달러 자산이 저는 훨씬 더 메리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달러 자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주식형 자산 ETF 이런 등등도 있고 또 채권, 뭐 배당 이런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자산, 그 다음에 나의 투자 성향 등등에 따라서 또 나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니까 그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시라. 두 번째는요, 내년에는 그래도 반짝 기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자산에도, 예컨대 한국 주식이나 이런 등등에도 반짝 기저 효과. 왜냐하면 뭐 지난해든 올해든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보다는 신흥국 주변 국가들의 피해가 더 크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식시장보다 한국 주식시장들이 더 안 좋았죠.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자산을 미국 자산으로 스위치해 나가는, 조정해 나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요, 큰 틀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은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 50%, 채권 50% 비중을 우리가 중립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 채권 사이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지난 2022년에는 주식 채권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같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돼서. 그런데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원래 관계를 회복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2023년에 보면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만 채권 시장은 계속 하락했죠. 자,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사이클은 항상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언제부터일지 알 수는 없으나 항상 큰 틀에서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채권 사이클도 정말 중요하게 관심 가져보십시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일적으로 곤란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솔루션 셋, 달러 자산에 관심, 내년에는 반짝 기저효과, 이것을 계속 가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채권 사이클에 주목하시라. 잘 공부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본인의 상황을 토대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꽉 막힌 미래, 왜 미국은 흥하는데 우리 한국은 갈수록 작아질까? 왜 그런지, 그리고 이때 우리들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솔루션을 함께 말씀드렸는데, 노후 자산 관리 특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